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 의학을 다시 쓰다. 2. 한국으로 돌진. 3. 명성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환자들이 줄을 서는 병원 알고 보면 미국 병원이 아니라 한국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라에 위치한 한국 병원이 미국 의료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에 감탄한 것도 모자라 사람을 배려하는 의료 서비스에 다른 병원은 못 가겠다며 한국 병원만 고집하는 환자들로 폭주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퇴원이 가능하다고요? 환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퇴원하고 평상시처럼 생활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에 환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수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에 위치한 헌팅턴 비치 수술센터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미국 라 사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하나같이 빠르고 깔끔한 수술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대전성병원이 인수한 이곳 헌팅턴 비치 수술센터는 당일 입원과 당일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수술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관절 수술을 받았던 제임스 선드레드 44환자는 한국 의료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골프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관절을 다치게 된 그는 라 헌팅턴 비치 수술센터로 긴급하게 실려왔습니다. 악명 높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익숙한 그는 최소 2주 넘게 이곳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생각은 그의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미국 병원과는 다른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증세를 진단한 의사들은 관절의 마모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권했고 그는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재빠르게 인공관절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받은 그들은 그날 당장 수술실을 잡아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제임스 씨는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생명의 위기가 닥쳐오지 않으면 당일 수술이 불가능한 미국 병원 특성상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을 각오했던 것과 다르게 빠르게 수술이 잡혀서 당황할 정도였다고 하죠. 인공관절 수술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예우를 지켜보던 의사는 당일 퇴원해도 된다는 소견을 내리게 됩니다. 제임스 씨는 당일 수술과 퇴원이라는 평생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라 타임스에 실린 그의 수술 일대기는 큰 화제를 불러모았죠. 인공관절 수술을 주력으로 하는 선 수술센터는 올 상반기에만 400건이 넘는 수술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술 일정이 꽉 잡혀 있었지만 선 수술센터 입장에서는 수술이 많이 잡혀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내놓았죠. 빠르게 수술이 가능한 선 수술센터에 대한 입소문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선 수술센터 앞에 길게 늘어진 줄은 수술센터의 명성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 간호사 출신인 문정의 선 수술센터장은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식 수술 기법을 도입하고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한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아픔을 덜 느낄 수 있게 선 수술센터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관절 수술 시 칵테일 마취를 통해 최소 통증을 달성. 백인들 사이에서도 다른 큰 병원을 갈 필요 없이 한국 병원을 찾기만 해도 된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한국식 의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의료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병원들은 한국 의사라고 하면 앞다퉈 받을 정도라고 하죠. 심지어 태극기를 병원 앞에 걸며 한국인 의사를 받기 위해 노력할 정도라고 하죠. 이를 본 한국 병원에서 아예 미국에 진출까지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대전성병원은 일찌감치 미국 진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병원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선 병원 운영진들은 한국 의료를 표준화하는 데 노력했고 결실을 거둘 수 있었죠. 덕분에 해외 진출에도 큰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때마침 캘리포니아의 수술센터를 선 병원이 인수한 것도 신의 한 수였죠. 애리조나에 2호점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선 병원은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벨라루스에도 한국식 의료를 도입했습니다.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의 벨라루스 법인과 메디컬 센터 건립 시 여러 병원들이 메디컬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벨라루스는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는 유럽과 미국 등 유수의 병원이 진출을 위해 서류를 냈고 대전성병원 역시 서류를 내며 벨라루스 진출의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병원은 국제 입찰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바메드 등 유수의 역사를 지닌 의료기관을 제치고 한국 중소병원이 거대 메디컬 센터 운영권을 따낸 것입니다. 선 병원의 노하우에 감탄한 가즈프롬 벨라루스 지부장의 뜻이 반영되었죠. 선 병원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또 다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 의료의 높은 기술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 불치병 환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의지하는 곳은 한국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수술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미국 대학병원들도 한국 병원을 권할 정도로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던 찰스 카슨 씨 역시 한국 의료 덕분에 위기의 순간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2011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방문했던 그는 희귀병 판정을 받고 여러 유수의 대학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걸린 병은 골수이염성 증후군, 주열모세포 이상으로 혈소판과 백혈구 등의 혈액세포가 줄어 면역기능 이상과 출혈을 일으키는 위험한 질환인데요. 이 병의 권위자가 있는 곳인 이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새 삶을 찾고자 했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미국 장기이식 네트워크의 단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릴 정도로 심각해졌죠. 그러나 대기자가 너무나도 많을 뿐더러 그의 병세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기에 그는 빠른 간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병원 의료진은 그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곳을 한국이 유일하다고 판단, 한국 병원을 연계해 주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생체 간이식 분야에서 최고라는 추천을 듣게 된 그는 한국행을 결심, 마지막 희망을 한국 병원에 걸어봅니다. 스탠퍼드 병원이 생체 간이식 수술의 권위자 송기원 교수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환자를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남길 정도였죠. 아산병원은 카슨 씨 부인의 간을 이식하기로 결정하고 아내의 간 62%를 떼어내 카슨 씨에게 이식하기로 결정합니다. 18시간이 걸린 카슨 씨의 수술은 대형 수술이었죠.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해야 했던 그는 위기의 순간이 닥쳤지만 그때마다 한국 의료진의 재빠른 대처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한국에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미국 의료진들도 포기했던 병을 한국 의료진들이 치료한 것인데요. 한국의 경이로운 수술을 들은 미국 유명 대학에서 일부러 한국을 찾아 어떻게 수술이 이뤄지는지 배우러 오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으로 알려진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외과 교수가 복강경 수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을 정도입니다. 세계 1위 의료기관이라고 해도 수술 분야에 있어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간다고 하죠. 사람이 수술하는 것 외에도 로봇 수술 영역에서도 한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수술용 로봇 다빈치를 제조하는 미국 본사 직원과 의료진이 부위 한국의 로봇 수술을 지켜보기 위해 날아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위암 수술 부분의 전문가로 알려진 박중민 교수는 로봇을 이용해 수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도 로봇 수술에 애를 먹어 수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박중민 교수 수술팀은 손쉽게 로봇 수술을 다룬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의료진들이라면 너무도 쉽게 로봇 수술에 적응했다고 하죠. 아랍에미리트나 쿠웨이트 등 중동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한국 의료의 진정한 맛을 본 뒤로 한국만 찾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쿠웨이트의 역사가이자 학자인 타릭 모하메드 알스와이다는 한국 의료 후기를 남기며 믿을 수 없다는 평가를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산병원에서 위암과 췌장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그는 아산병원에 잘 조직된 의사들의 전문적인 치료에 놀랐다고 말하며 의사들의 손길 한 번에 확실히 나아지는 걸 느꼈다는 후기를 남기며 한국 의료의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외부 환자들을 위해 불편한 점이 없게 배려하는 점이 미국 의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며 한국 의료진들이 보이는 세심한 서비스에 완전히 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미국 산모들 역시 한국 의료는 물론이고 세심한 서비스에 반해 다른 미국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다고 전했는데요. 산모들에게 제공되는 미역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역국은 칼슘과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 자궁 수축이나 지혈에 효능이 있어 산후회복에 좋은 음식인데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음식이지만 미국 산모들에게는 생소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역국을 맛보고 난 뒤 산모들은 미역국의 효능을 체험, 산후 붓기는 물론이고 건강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국 병원에 탁월하면서 세심한 서비스에 감탄했다고 하죠. 나중에는 산모들에게 미역국 레시피까지 알려주는 미국 병원과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한국 병원의 모습에 단골들이 생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 전역의 명성을 떨친 한국 의료의 놀라운 쾌거. 미국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병력을 파병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 사이 전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거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때문이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선택한 이유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속사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동안 미국이 겪었던 출구 전략 실패 경험은 참전을 망설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자국의 병사를 그저 소모품 취급하는 러시아와 달리 정상적인 나라라면 참전 용사의 해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전쟁 후유증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쟁 이후부터는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 왓슨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가운데 3만여 명이 극심한 PTSD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인접국도 아닐 뿐더러 동맹국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에 막대한 군사 지원이 미국이 전쟁을 키우고 있다. 왜 남의 나라 싸움에 미국이 끼어드냐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에 동맹국이 아님에도 군대를 파견한 전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리비아의 경우와 우크라이나는 많은 게 다릅니다. 먼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미국은 나토 국가들과 함께 1999년 코소보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했는데요. 코소보 분쟁은 세르비아군이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때 나토 연합군은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즉 유고슬라비아가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었지만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11년 당시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에 충성하는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 내전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자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연합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미국과 크게 관련 없는 두 나라의 국경 분쟁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더듬어가면 소련이 등장하는데요. 되려 미국보다는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군사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절대적인 명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된 이 각서는 소련 소속이었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이 독립을 결정하면서 미국, 영국,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인데요. 1991년 소련이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이 나라들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아주 막대한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소련의 유산으로 남은 핵무기입니다. 실제로 당장 우크라이나만 봐도 사용할 능력은 없었지만 우선 보유한 핵미사일만 176발에 핵탄두는 무려 1800여 개가 넘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던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량은 무려 세계 3위였는데요. 게다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 남아있는 핵탄두를 모두 포함하면 무려 4천여 발이나 되는 핵무기가 3국의 영토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국제정세를 3분지게 하고 있던 미국, 영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들어있는 박스를 초등학생이 깔고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부랴부랴 체결된 것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입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로 대표되는 핵보유국들을 사다리 걷어차기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가 미국의 미약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안보각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영국, 러시아가 3국의 국경선을 보전하고 해당 국가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만약 침략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이를 위반했고 미국은 케케묵은 조약에 따라 전장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이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합의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더욱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동맹국들의 시선에서 미국이 언제든 약속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미국에 일갈했던 것처럼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자체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명분인데요. 다시 말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오랜만에 세계 경찰로 복귀했지만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 시험대에서 미국이 가장 눈치를 보고 있는 심판관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북 제재는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마당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자체 핵무장이 아닌 미국의 해고사를 믿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핵 도미노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남북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기 시작하자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전술핵 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까지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는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한미군의 가치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상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장은 약 1년 전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애초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 돈바스 정전조약인 미인스크 협정이 실질적인 국가 간 분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국제조약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대한민국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이념 대립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기로에 놓인 건데요. 대한민국이 내린 오늘의 선택은 앞으로 100년간 이 땅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혼돈이나 마찬가지인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 서로에게 최선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내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음을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해외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면서 구직난에다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줄어드는 현상마저 나오고 있다고 중국 경제관찰보가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제조 공장들은 코로나19 때만 해도 일손 부족에 시달렸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성과 사방이 제재가 시작된 이후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으로 생긴 공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및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장수 강소성 수저 소주 일대는 직업소개소마다 구직을 바라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지만 일자리 얻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내리면서까지 경쟁이 붙고 그로 인해 소요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 첨단공업구에 있는 한 직업소개소 관계자는 경제관찰보에 지난달 중순 5명의 근로자를 대형 전자공장에 면접을 보냈지만 3명은 탈락했다고 했고 또 다른 대형 직업소개소는 수백 명 구직자를 데리고 전자공장 면접에 갔지만 결국 처금, 임금이라도 좋다고 한 50명만 뽑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 근교 쿤산곤산의 한 전자공장은 그동안 평균 임금이 시간당 24위안 약 4,500원이었지만 올 들어 22안 3,700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5년 전의 임금은 약 10배나 적은 시간당 한화로 약 400원 정도였으니 그동안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만합니다.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할 만합니다. 볼보, 폴크스바겐 등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 직원은 경제관찰보에 지난 몇 년 동안은 한 달에 하루 일 정도 쉬었을 뿐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장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들어갔고 가끔 생산 단축 시간이 나오면서 임금이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저 첨단공업국 컴퓨터 생산업체 한 근로자는 2022년 중반부터 외국에서의 주문이 줄어들자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야근이 사라졌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 공장 책임자는 2022년 상반기 쿤산의 거의 모든 공장이 상하이 록다운 전면 봉쇄의 영향을 받아 한 달 이상 공장 문을 닫았다며 생산이 회복된 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자재를 서둘러 확보하고 생산을 늘렸지만 주문은 늘어나지 않았고 재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생산을 줄이며 휴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직난에는 생산 감소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제관찰보는 보도했습니다. 경제난과 구직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을 중국을 막는 동시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히 한국 기업들을 재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 강소성 장자강장 강씨는 한국 기업 대환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 기업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장자강에는 한국 기업 150여 개의 기업들이 떠나고 이제 157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장자강 씨는 중국의 악화된 기업 환경과 대중 감정에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끌어당기기 위해 최근 외상투자협회를 설립하는 한국 기업을 붙잡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장자강 씨에는 팬데믹 전 1,000개가 넘는 기업과 600개에 달하는 첨단 기업이 소재했지만 한국 기업 중 150여 개가 빠져나가면서 군데 공장이 비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들의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 윤영석 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자 이제껏 중국 내에서만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투자 유치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질 정도로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 등을 윤영석 정부는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대폭적인 법인세 삭감과 인건비 지원 등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이런 조항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천정도 윤영석 성장은 한국의 기업 대표들과 만나 공장 설립이나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황해에 면한 중국 해안 도시들도 한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천진시의 무역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정부의 주된 추진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천진시는 서울에 비공식 대표를 상주시키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홍보 비디오 제작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 투자가들 관심을 끌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면서 삼성전기를 예를 듭니다. 삼성전기의 중국 천진법인의 매출은 2020년 2조 2,590억 원에서 작년 3조 417억 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가 현지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며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한 결과지만 천진시는 이 같은 삼성의 성장을 근거로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등산 동성 엔타이언테시 정부는 지난해 2월 서울을 방문한 데요. 지난 9월과 11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한중 산업단지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장수핑평 중국 산등성 엔타이시 당서기를 포함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내한의 투자 유치와 경협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장서기는 무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엔타이시와 한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교류가 잦았었다며 엔타이시가 한층 간합대된 교역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아무리 한국 기업들을 잡으려 좋은 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가통지를 트는 한국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상품 등을 홀대할 때는 언제고 한국 기업들이 이탈한 후 상황이 변하니 이제 와서 한국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거에 중국에서 돌아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도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중 갈등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애플의 탈중국 선언에 이어 지난 2016년 노키아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은 HMD 글로벌 역시 그동안 폭스콘의 중국 공장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왔지만 이젠 공장을 유럽으로 몰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외연을 확장 중에 있지만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수몰이 아직 50%대에 있으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로 생산 공장을 완전 전환하는 데는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애플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아이폰의 탈중국 영향을 받아
중국 내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였던 후이저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완전히 발을 뺀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빠르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부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일본 교세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 공장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다니모토 교세라 사장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유효하지만 미중 마찰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세라는 최근 들어 미국 수출용 복사기 제조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미국에 수출할 차량용 카메라 생산도 중국에서 태국으로 맡겼습니다. 다니모토 사장은 반도체 규제가 계속되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중국의 한국 투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월간지 중국의 텐샤오 전망 편집장은 2021년 말 기준 중국에 대한 한국 직접 투자 누적액이 6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실제 투자한 기업은 총 7,689개로 한국에 투자한 외자 기업이 19.4%를 차지해 2019년 말 제한 외자 기업 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업들이 그만큼 한국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매출 대비 이익이 큰 한국 시장을 선호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봤던 중국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